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과잉 사용과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 의료보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의료계에선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환자의 건강권은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간 보험회사가 파는 사보험에 왜 정부가 나서고 있는 건지 그 이유와 배경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2025년 도서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모정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만 되면 찾게 되는 겨울 간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취향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겨울 간식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겨울 간식을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네, 내일 먼저 첫 정식 변론이 시작이 되고요. 헌법재판소가 공지한 일정을 보면 지금까지 총 5번 일정 픽스가 됐는데 지금까지 변론 기일 보면 내일 시작하고 그렇게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이렇게 5번이에요. 이거 보면 1월 말에 설 연휴 껴있으니까 그거 빼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2번씩 주마다 2번씩 그렇게 변론을 여는 셈인데 빡빡한 강행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헌재도 좀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 이거는 변론 기일이고 또 심리 방향 정하는 재판관들 평의도 매주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헌재는 증인 명단 비롯해서 재판 계획 정리한 뒤에 기일을 또 추가 지정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피의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이라든가 자신의 의견도 많이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도 이 변론 횟수를 피의자에게 충분히 보장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번 잡혀 있지만 여기서 또 추가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접수부터 첫 변론까지 걸린 시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18일 만에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만에 변론 열렸는데 윤 대통령은 첫 변론까지 31일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내일 있을 헌재 첫 정식 변론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조본 출석 요구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헌재 심판에는 직접 나서겠다, 출석한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그런 의견을 여러 번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내일 있을 첫 정식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어쩌면 그 관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체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석 안 한다는 걸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윤 대통령 측은 안전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헌재법에 따르면 변론기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종료한 다음에 다음 기일을 정하고 2번째 기일 때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오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윤 대통령 측이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실제로 기일 변경 신청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는데 다만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되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엽니다. 지난번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192명 찬성으로 가결이 됐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하고 요건을 똑같이 충족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200표를 못 채웠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한덕수 총리 첫 변론 준비 기일이고 이건 변론 기일하고 다르게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양쪽 청구인 피청구인 양측에서 대리인이 참석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요. 다만 변론 준비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소추한 다른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조수사본부와 대치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윤 대통령이 무력 진압을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어요. 네,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에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들인데요. 먼저 경호처를 이끌던 박종준 경호처장 유혈 사태는 안 된다. 직원들을 보호해 주라고 강조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김성훈 차장 이분이 지금 뭐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성훈 차장의 경호처장의 대행을 맡은 뒤에 다 뒤집어졌다 이런 말을 경호관이 증언했습니다. 곧장 회의가 소집됐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중화기로 무장하자라는 방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중화기라고 하면 경호관은 평소 권총을 휴대를 하는데 이거는 기관단총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고 또 이미 중화기 무장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경파 중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실무 경호관 대다수가 물리력을 사용하는 건 주저하고 있지만 강경지휘부하고 이들에게 부안해동한 사람들이 혹시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군가 또 발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를 지금 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못 잡으면 절대 못 잡는다라고 경호관은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간부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가 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성훈 경호처장이 사실상 경호처 내 실세로 분류된다고요. 네, 원래는 경호처의 가장 핵심 수장 1인자라고 하면 경호처장이잖아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경찰 출석해서 14시간 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이 경호처장이 사퇴하고 그 이후에 대행을 맡는 이 김성훈 경호차장 사실상 경호처장보다 더 실세로 지목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향도 박종준 전 처장보다 훨씬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뭐 강경파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야권에서는 김건희 라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김성훈 차장은 경찰이 3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고요. 그래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라고 하면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가족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 차장 체포를 막을 명분은 없다라고 보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요. 지금 박종준 전 처장에 이어서 그 경호처 내부에서 4인자라고 꼽히던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응했어요. 반면에 지금 강경파로 꼽히는 두 사람 경호처에 나란히 2, 3인자로 불리우는데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 계속 거부를 하고 또 2차 영장 집행을 한다면 여기서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호처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보인다고요. 네, 그 직원 게시판, 경호처 내부 직원 게시판에 한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까지 저지해도 되느냐라는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었다는데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됐다가 이런 상황인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자신 SNS에다가 이제 원문 전체를 공개를 하면서 알려줬어요. 근데 이 글이 경호처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쓴 거고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의 입장인 건데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렵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라고 막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글이 박종준 처장이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한 당일에 오후 1시 반쯤에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2시 20분쯤 1시간 올라온 지 1시간도 채 안 지났을 때죠. 이때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삭제된 경위도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지시를 해서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경호처의 간부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반발했고 오후에 다시 복구된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상황들을 정리를 하면 경호처 직원이 내부에 폭로성 글을 올린 거고 의견 게시부터 해서 이 경호처 차장이 삭제를 강요한 거고 그것에 따른 내부 반발이 있다. 이런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죠. 네,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할 방침이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이 3차 출석 요구일입니다. 또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내일까지 출석 통보를 했는데 공조부는 좀 지휘부부터 겨냥을 하는 것 같아요. 와해를 시키면서 경호처를 흔들어 보자라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애초에 반발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을 경호처 직원들이랑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강요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일선 직원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강경파 지휘부에 대해서 맹목적인 충성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사퇴 요구가 나온 거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중간 간부들의 성토가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무력 사용까지 하자. 라고 하는 강경파는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휘부 지시에 불복해서 그러니까 경호처 수뇌부의 얘기에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을 막지 않는 직원들,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영장 발부부터 집행 자체 모두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단의 윤곽근 변호사는 영장과 관련한 무수한 위법 행위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의 집행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직 기동대를 동원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공수처가 경찰 지휘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나서면 형법상 불법 체포 감금죄 등에 해당한다. 이거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공수처 너희가 영장 집행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의무라도 지켜라 하면서 그러면 집행하러 올 거면 경찰 공무원 다 공무원 신분증 폐용하고 신분 확인해야 된다.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말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탄핵 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찬반 양측의 집회도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아찔한 장면까지 포착됐다고요. 네, 지금 양쪽 집회 참가자 간에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진보 집회 참가자인 5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욕하는 보수 집회 참가자하고 다투다가 이제 좀 물리적 그런 다툼이 있었고 허공에 커터칼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이 5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연행을 했는데 더 이상 진짜 누군가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 다 우리 국민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과열시켜서 양분하는 게 맞는 건지 걱정이 커지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론 분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은데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어디로 간 것이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게 아니라 순순히 법 집행에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이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 두고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사과를 표명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행보를 봤을 때는 이건 정치권이 좀 부추기고 있는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태를 마무리 짓는 그 방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양쪽이 판이하게 다른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국론 통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흠결 있는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그것이 국론 분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지난해보다 오른 2억 6천여만 원으로 결정됐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퇴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대통령 올해 연봉도 오릅니다. 지난해보다 3% 올랐는데 연봉으로는 2억 6,200만 원, 지난해보다 연봉으로는 765만 원 올랐고요. 매달 세전 2,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저 생활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도 정상 지급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됐다고 해도 급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엄 선포한 지 일주일 정도 뒤에 퇴직금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면직안을 제거한 지난달 5일로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추미애 의원은 공개하면서 이 김 전 장관이 퇴직 사유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명시를 했고 형벌사항을 기재한 항목에도 없음으로 표시했다.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건지 모르겠다.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콩으로 백이명님이 제 최애 간식은 구워 먹는 쑥 가래떡입니다. 가스불에 구워서 도청 찍어서 먹으면 이것이 소확행입니다. 전주리 아나운서의 최애 겨울 간식은 뭔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 다 좋아합니다. 1583님이 겨울엔 아이들과 꼭 해먹는 간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운 호떡에 아이스크림을 듬뿍 올린 후 카라멜 시럽을 듬뿍 뿌리고요. 견과류까지 솔솔 뿌려주면 우리 집 겨울 최애 간식입니다 하셨어요. 6474님 워낙 홍시를 좋아해서 저는 홍시를 즐겨 먹는데요. 홍시 되기 전에는 먹기 좋게 대봉을 잘라서 말려 먹으면 이 역시 기가 막힙니다 하셨고요. 9372님 겨울엔 고구마탕이요. 군고구마는 좀 질리는데 마탕으로 해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간식이라 겨울마다 만들어 먹고 있어요 하셨고요. 7581님 저는 겨울 간식으로 식혜 좋아해요. 인행치냉이라고 저는 겨울에 식혜를 김치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서 살얼음이 생기면 마시는데요. 정말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4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구간 많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남부권 중앙지선 김해 쪽으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금 부근인데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뒤쪽으로는 남양산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입니다. 목포 쪽 비봉 부근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차가 아직 많은데요.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집회로 혼잡한 반포대로와 한남대로 상황입니다. 반포대로 상황부터 보면요. 서초역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중앙지검 앞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막히고 있습니다. 한남대로 남산 1호 터널 도심 방향인데 한남대교 북단에서 한남일 고가차도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은 경제 포커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숱하게 대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실손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9일 정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개편안 초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KBS 김준범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실손보험 관련 대책이 나온 게 한두 번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대책은 일단 수위를 놓고 보면 상당히 셉니다. 진짜? 우와?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네. 한마디로 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90%라는 겁니다. 뭐가 90%냐? 네. 실손보험이 늘 따라붙는 문제가 이제 과잉 진료잖아요. 실손보험 때문에 환자가 자기 돈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안 봐도 되는 진료를 막 받는다. 이제 네. 그게 과잉 진료인데 90%.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손보험을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병원비의 최소 90%는 환자가 부담해라.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진료라면 그걸 과잉 진료하셨으면 9만 원은 환자가 내시라라는 게 대책의 뼈대예요. 10만 원짜리 진료를 받는데 9만 원 내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강력한 대책입니다. 네. 자부담률이 90%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그 토론회 공식 명칭이 이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였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개혁도 개혁이지만 그 앞에 비급여 관리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결국 비급여 관리가 돼야 실손보험이 개혁된다는 걸 상징하는 네이밍인데 급여, 비급여 이런 말들 가끔씩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우리 그 병원 가서 영수증 받아보시면은 급여, 비급여, 급여 진료, 비급여 진료 구분해서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급여는 건강보험 되는 거, 비급여는 건강보험 안 되는 거. 네.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체로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어떤 진료 비용이 총 10만 원이 나왔다. 물론 진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는 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정도는 자부담이잖아요. 근데 그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실손보험을 들어서 자기가 낸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제 보험에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급여 치료의 일부를 상당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게 실손보험인데 사실 급여와 비급여는 건강보험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로 묶이는 순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치료는 얼마짜리라고 딱 정부가 가격을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A형 독감은 급여니까 10만 원짜리 치료예요. 그리고 그 10만 원의 구성은 의료진 인건비는 얼마, 주사비는 얼마, 약값은 얼마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여라는 것은 건강보험에 들어오기도 하고 동시에 가격을 다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냥 비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인데 네.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에요. 이번에 조사된 걸 보면은 정말 싼 데는 3천 원을 받기도 하고요. 정말 비싼 데는 8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 가면은 그런 주사명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신데렐라 주사, 네. 그다음에 여왕 주사,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뭔가 좀 좋은 주사인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약제명에 딱 정해져 있어요. 티옥트산 주사라는 건데 그렇게 이름을 내걸면 관심도 안 가고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급여는 이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급여는 이름도 가격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율을 맡기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급여라는 곳은 워낙 건강보험의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려는 병원 입장에서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통제가 되니까. 그래서 비급여,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손보험이라는 게 없다면 비급여 매출이 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급여 매출을 늘리는 순간 다 그게 환자가 내야 되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네. 그 매출이 늘지가 않는데 실손보험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댈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병원 입장에서 매출을 팍팍팍 늘려도 그 부담이 결국은 환자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실손보험 보험사가 내주기 때문에 진료받는 환자도 좋고 매출이 늘어나는 병원도 좋고 이것 때문에 과잉진료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늘어나기만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 관리급여라는 전에 없던 개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관리급여. 그러니까 기존의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관리급여라는 걸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건 예. 어떻게 운용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제3지대, 회색지대인데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고요. 하나하나 다 가격을 통제합니다. 근데 관리급여는 이제 약간의 애매한 급여인데 어쨌든 급여라고 붙기 때문에 가격 통제를 받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조금만 보조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손에 와닿는 지금까지 비급여로 했던 게 도수치료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도수치료가 아까 싸게는 3,000원, 비싸게는 80만 원. 마음대로 책정할 수 네. 있습니다. 그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고요. 근데 이게 관리급여로 묶이면 일정한 통제를 받습니다. 80만 원은 안 돼. 최대 예를 들어서 최대 10만 원까지만 받아. 이렇게 묶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병원 입장에서 큰 매출을 늘릴 수가 없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주면서 기존의 급여는 그렇게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에 상당 부분 50%, 60%, 70%를 건강보험이 해줘요. 그러니까 환자 부담이 적은데 이번에는 가격은 묶는 대신에 10% 정도만 건강보험이 해줍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환자가 알아서 내라. 이렇게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도수치료가 가격도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조금만 관여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가 내야 되는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과잉진료고 실손보험을 이용한 도수치료 과잉진료는 안 되지 않겠어?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부담이 높아지면 진료를 받겠다는 환자가 확 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치료들이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급여를 뭘로 관리급여를 할지냐가 사실 핵심인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진료명은 정하진 않았고 기준만 정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진료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혹은 의료기관끼리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큰 항목은 관리급여로 지정하겠다는 기준만 제시했는데 이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예상되는 게 말씀드렸던 도수치료, 그다음에 뭐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비타민 주사, 우리 뭐 내과나 정형외과 가면 그런 안내 광고들 보신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묶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 최대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정하면요. 이제 도수치료의 가격은 병원이 절대로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10만 원으로 정해야 하고 그중에 10% 10,000원 정도만 건강보험이 해주기 때문에 9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도수치료 10만 원짜리를 9만 원 자부담으로 하면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일단 통제가 한번 되는데 실손보험이 든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자부담 거의 대부분을 실손보험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관리급여로 묶이면 건강보험이 해주는 만큼만 실손보험도 할 수 있게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중에 건강보험 10,000원 해주고 9만 원은 자부담인데 그 9만 원도 마찬가지로 10%만 실손보험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9만 원의 10% 9,000원만 실손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실손보험을 든 환자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도수치료를 받으면 81,000원은 환자 당신이 내세요. 이런 설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만 원짜리를 8만 원, 9만 원 자부담하라고 하면 그런 과잉진료가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통제를 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취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과잉진료는 확 줄 것 같아요. 과잉진료를 줄인다는 취지만 보면 확실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우리가 실손보험이라는 보험을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보험이 100%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려고 만든 게 실손보험 아니었어? 근데 거기를 80% 90%를 본인 보고 내라고 하면은 그런 보험을 뭐하러 들어? 그런 보험을 뭐하러 만들어? 이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네.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자고 만든 게
실손보험의 출발인데 그게 너무 악용되다 보니까 과잉진료라는 부작용을 낳아버렸고 과잉진료를 줄이려면은 결국은 어떤 치료비에 대한 보험사의 보장을 줄여줘야 되고 결국은 이게 충돌하는 문제예요. 결국은 네. 이번에는 매우 강력하게 90%는 무조건 환자 당신이 내십시오라는 아이디어인데 당연히 토론회 현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론 그런 보험 뭐하러 해요? 그런 보험 뭐하러 만들어요? 그건 결국 보험사만 좋은 거잖아요. 이런 반론이 상당하게 나왔고 결국은 이번에 나온 게 초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실행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조율과 이론에 대한 좁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는 숫자가 지나치게 세다는 측면도 있고 그 숫자가 조절되면서 어느 지점에서 절충이 되면은 실행이 되는 것이고 도저히 절충이 안 되면은 사실 아이디어 수준으로 끝날 확률도 높은 거죠.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죠. 뭐 병행 진료를 막는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과잉 진료 문제인데요. 요즘 이런 겁니다. 우리 안과 가시면은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수술을 하는 김에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치료는 말 그대로 질병 목적의 치료이기 때문에 이건 급여입니다. 건강 보장해 주는 건데 다초점 렌즈 삽입은 시력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술하는 김에 급여와 비급여, 건강보험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섞어버리는 진료예요. 또 예를 들면은 비중격 수술, 그러니까 코뼈가 약간 휘어가지고 비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코뼈를 펴는 수술을 하는데 그 자체는 진료상, 의료 목적상 필요합니다. 근데 하는 김에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섞어서 진료를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병행 진료거든요.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한다. 근데 이것도 매출을 늘리려는 병원의 이해관계와 어차피 그 늘어난 치료 비용 실손보험이 다 해주니까 부담 없어라는 환자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네. 이것도 일종의 과잉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만 받아야지 왜 미용 개선까지 한꺼번에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병행 진료를 하실 거면은 아무리 실손보험 들었어도 모든 비용은 환자 당신이 내십시오. 이번에 그런 아이디어도 그런 개편안도 이번에 초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요. 실손보험은 몇 세대라는 세대 구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보험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부터 새롭게 가입하는 분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0% 90% 본인 부담을 시킨다면은 실손보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앞으로 새로 들 분만 이런 보험에 앞으로 새로 들 분들만 이런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말씀하셨듯이 4세대까지 있어요. 네. 근데 3세대, 4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의 갱신 계약 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분들은 5년에서 10년, 뭐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은 자기가 처음에 들었던 보험은 자동 없어지는 거고 네. 갱신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번에 아이디어가 나온 매우 강력한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로 갈아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간만 가면 해소가 되는 문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실손보험은 1세대와 2세대입니다. 1세대와 2세대가 정말 폭넓게 보장해 주거든요. 뭐 웬만한 자기 부담 100%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근데 1세대와 2세대는 그런 강제 갱신 계약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생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입해 있는 분들이 1,500만 명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작 문제를 일으키는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는 1세대와 2세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워낙 거기가 보장 범위가 네. 좋으니까 그분들은 강제로 갈아타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실손보험을 가입한 뒷세대만 5세대로 강제로 갈아타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 진료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해소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 진료라는 걸 암으로 규정하면 암덩어리, 암세포를 발원을 해버려야 되는데 네. 지금 1세대, 2세대는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과잉 진료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더 박한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부사 중에 시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적이 시작한 일이지만 기대보다 훨씬 성과가 좋았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시부적이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거의 저절로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보면 시부적이의 참고 어휘로 사부작이가 나와 있습니다. 사부작이 역시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울창한 숲속에 있으니 내 마음이 사부작이 색색깔로 물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부적이와 사부작이는 그러니까 큰 말과 작은 말의 관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사를 듣다 보면 떠오르는 동사가 하나 있죠. 바로 사부작거리다인데요. 사부작거리다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계속 가볍게 행동하다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부사 시부적이와 관련 있는 동사인 시부적거리다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계속 가볍게 행동하다를 뜻합니다. 시부적거리는 그의 일솜씨가 미덥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이죠. 참고로 고유어 부사인 야다하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말은 어찌할 수 없이 긴급하게 되면이란 뜻이고요. 예를 들어보면 야다하면 뛰쳐나와 또는 야다하면 불길 속으로라도 뛰어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지난 추석 연휴 중3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구토 소리와 함께 더 이상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출혈 부위도 출혈량도 위험한 초응급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밤을 새워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응급실이 정상 운영을 안 했다면, 아이를 서울로 옮기다 시간을 지체했다면 어땠을까요? 지역 내에 든든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기정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6도, 춘천 2도, 전주 5도, 부산 8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 정도 높겠고 평년 기온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의 모레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아래로 낮아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낮 동안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부지방에서 종일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충청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도 비나 눈이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세 번째 출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등 내란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위헌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내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독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를 오늘 오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지나갔는데 눈 예보가 있어요. 네, 주말 모처럼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죠.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도 부드럽게 느껴졌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지면서 서울은 6도, 대전과 광주도 6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세종과 충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영남 지역은 오전이나 밤 한때 공기가 탁하다고 하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포함한 중부 곳곳에 눈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내륙에 최대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이 주 중반부터는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온다니 걱정인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파 쉼터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네, 공지된 시간까지 운영하는 곳도 찾아보기 힘들고 주말이면 아예 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곳들도 많은데요. 지난 10일 기준 서울 한파 쉼터 1,358곳 중 평일 오후 6시 이후 개방하는 곳은 126곳에 그쳤고요. 이 중에서도 24시간 밤새 운용하는 곳은 강북구청과 영등포 노숙인시설 4곳 등 단 5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19은 밤이면 문을 닫고요. 주말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는 쉼터도 1224곳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적혀 있지만 실상은 자물쇠가 걸려 있고 안에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한파 쉼터는 겨울철 강추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대피 공간으로 보통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한파 쉼터로 지정해 기초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요. 이용자의 제한은 없지만 노숙인이나 홀몸노인 등 겨울철 난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로 쉼터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온이 떨어지고 다른 실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에 문을 여는 쉼터가 적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는 야간 및 24시간 운영하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 운영 권한이 있는 한파쉼터 특성상 운영비와 관리 인력의 문제 등으로 연장 운영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명했는데 사실상 인력과 예산 문제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운영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한파쉼터가 일찍 문을 닫거나 운영수를 줄여 실효성 문제는 사실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력이 부족해 야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거면 노인 일자리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그 빈틈을 메우거나 민간 복지시설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한파쉼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LA에선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예고돼 화재 진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14,000명이 넘는 인력과 1,000대가 넘는 소방차, 100대에 가까운 항공기가 투입돼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가장 큰 산불인 팰리세이즈 산불 진압률은 아직도 10%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산불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늘어 사망자는 24명에 실종자도 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불에 탄 건물도 10,000채를 훌쩍 넘겼고요. LA 카운티 내 주민 15만 3천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16만 6천 명에게는 언제든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대피 경고가 발령되는 등 상황이 심각한데 아직 산불이 진압되지 않은 만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는 부촌 지역에 집중되면서 역사상 가장 비싼 산불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는데요. 할리우드 대표 배우 멜 깁슨과 페리스 힐튼의 집도 전소됐고 코리아 특급 박찬호 씨도 피해를 입어 현재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재까지 500억 달러, 우리 돈 73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 할리우드 유명 배우가 불길 속에 갇혔다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세바스찬 해리스는 지난 7일 밤 산불 소식을 접한 뒤 곧장 LA 말리부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가장자리부터 불씨가 옮겨붙은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다행히 빠른 대처로 집안에 있던 아버지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고 합니다. 직접 불을 꺼서 집을 지키겠다 나섰는데 대피령도 무시한 채 탈출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다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진 불길 속에 그만 고립돼 버리고 말았는데요.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현지 소방당국에 의해 간신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돈도 돈이지만 집에 쌓인 소중한 추억을 지키려 했던 것 같다. 소방대원들의 목숨도 소중하니 진작 대피했어야 했다 등의 상반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반려견을 비롯한 동물들도 순환을 겪고 있어요. 네, 동물 구조단체들도 화재로 갈 곳을 잃고 다친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패서디나에 있는 보호소에서만 나흘간 400마리의 동물이 수용됐고요. 이곳에는 잿더미 속에 누워있다 구조된 핏불 카넬라도 있었는데 다행히 주인과 재회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버뱅크에 있는 LA 승마센터도 말과 당나귀 등 약 400마리를 수용해 돌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진화의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질 않으면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부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불길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뉴스 채널의 LA 상황을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와 비교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이번 산불 피해를 보도한 미국 뉴스 장면 한 장을 두고 일본 누리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폭스뉴스의 산불 특보 도중 나왔는데요.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인 제시 워터스가 LA 피해 지역의 일부가 마치 원자폭탄이 떨어진 직후에 히로시마처럼 보인다라고 말했고요. 앵커가 해당 발언을 하는 동안 자막으로도 LA 일부는 히로시마처럼 보인다는 설명이 등장했고 화면에는 LA 피해 지역과 과거 히로시마 모습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도 나왔습니다. 산불 피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알리려는 취지였겠지만 원폭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일본인들에게는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원폭 투하는 미국의 전쟁 범죄고 LA 화재 역시 미국 자신의 잘못이다. 일본이 놀림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LA 산불 피해 모금을 하고 싶지 않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현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하는 각 지자체의 출산 지원금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이 허심 경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산율 상승에 별로 효과가 없고 공무원들도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출산지원금 사업 규모는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커졌는데요. 지난해 기준 출산지원정책 전체 예산 가운데 출산지원금 비중이 43.6%였다고 하고요. 출산지원금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전체 80% 넘는 202곳이나 되는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정작 출산율 제고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02년 1.1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꾸준히 하락했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출산지원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일관적 해석이 다소 어렵고 관찰된 효과조차 단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담당 공무원들 역시도 출산지원금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말하는데요. 출산지원금이 지역 내 출생아 수를 늘렸느냐라는 질문에 36%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고요. 단체장의 치적사 기용이다. 지자체 간 인구 뺏어먹기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했는데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가 관건이겠죠.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게 먼저겠고 또 출산 관련 현금 지원은 정부에서 통합을 해서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고요. 네, 이 두 지역이 전국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시내 6개 자치구가 총 7개 거리에 대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신청했는데 마포구와 서초구 두 곳만 심의를 통과했고 강남구와 강북구, 구로구, 종로구는 보류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사이 골칫거리가 돼버린 킥보드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 단속만으로는 킥보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는지 칼을 빼들었고요. 전국 지자체 중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통행 제한 권한이 시도 경찰청에 있어서 이 경찰의 심의를 통과해야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후보지를 보완해 확정 지역을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킥보드 불법 통행 단속과 처벌 수위를 두고도 논의를 이어가고 다음 달부터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이를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죠. 그런데 일각에선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인 31일 금요일을 공휴일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1일에 쉬어야 기혼 여성의 명절 노동 부담을 줄이고 명절 이후 주말까지 가족끼리 외출을 하거나 외식을 하기도 하는 등 내수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27일보다 31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며 토요일에 꼭 일해야 하는 직종은 30일의 휴일이 불리하다 설명했고요. 또 기업에선 월별 마감과 결산 정리를 해야 해서 31일에 꼭 출근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과 27일에 쉬지 않으면 출근자와 귀성객이 겹쳐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점도 근거로 꼽으면서 날짜를 번복하면 콜라만 키울 수 있다. 기존 결정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대학생이 악성 댓글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어요. 네, 대학생 박근우 씨가 주말 사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글에는 사고 당시와 이후의 상황을 담은 유가족으로서의 어려움과 절박한 심정이 묻어 있습니다. 글쓴이는 사고 소식을 듣기 전 어머니로부터 새가 날개에 끼어 착륙을 못한다, 유언을 해야 하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결국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비보를 접하자마자 광주에서 무안공항까지 30분 만에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30일에는 어머니를 31일에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었다며 두 분 모두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제야 주변의 상황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동설안에 애써주신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분들 덕분에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었다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러한 도움을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고 표현하며 유가족으로서 책임감을 다짐했습니다.
글쓴이는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긴급 생계비 300만 원이 모금을 통해 지원됐다는 기사가 뜨자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그런 글들은 우리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된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적었고요. 설령 보상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부모님의 목숨값인데 펑펑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며 고통스러운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남긴 사업 정리를 위해 세무사와 통화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생계 문제를 해결하느라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있다. 고아가 됐지만 아직 부모님을 제대로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며 먹고 살기 위해 당장 돈을 벌어야 할 판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는 유족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무안에 나와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잊히지 않기 위해서라며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틸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고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며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슬픔과 허탈감을 가슴속에 묻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관심과 연대를 부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의 겨울 간식에 대해서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3593님은요. 70세가 되고 보니 황해도가 고향이신 어머니가 해주던 콩범벅 떡이 생각이 납니다 하셨고요. 3305님 겨울 간식 호빵 너무 좋아합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건강 때문에 생무 깎아 먹습니다. 시원한 맛이 참 좋아요 하셨어요. 또 콩으로 김근우님은 저도 호떡 좋아합니다. 최근 호떡 생각이 나서 사러 갔는데 한 장에 2,000원이라 깜짝 놀랐어요. 10장 사면서 2만 원 내는데 물가 오른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하셨고요. 3679님 부산 명물 물떡입니다. 떡을 어묵 국물에 넣어놨다가 간장에 찍어 먹는데요. 이 짭짤함이 배인 물떡 겨울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2583님 겨울 간식은 무조건 군밤이죠. 밖에 파는 군밤은 양도 적고 비싸서 집에서 해먹는데요.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180도 30분 돌리면 파는 군밤보다 더 맛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는 책들을 함께 살펴보는 도서 트렌드 시간으로 꾸며줄 텐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이에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해부터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책입니다.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소개했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인데요. 지난해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오르기도 했던 책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새해 맞아서 책 한 권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장을 뒤적뒤적 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이 또 안 읽고 넘어가기는 요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책을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세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출판 불황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볼 만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힐링하는 따뜻한 말을 하는 철학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일단 오히려 독서를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단짠 얘기하잖아요. 네. 단 거 먹으면 짠 거 먹고 싶고 짠 거 먹으면 단 거 먹고 싶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즐기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여서 힐링 이야기 읽고 나면 따뜻한 이야기 읽고 나면 좀 한 대 쳐주는 느낌 드는 정신 번쩍 드는 얘기 읽고 싶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쇼펜하우어 책 같은 경우는 한동안 그
힐링 부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이야기가 인기가 많다가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정신 번쩍 드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철학자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고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권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불안도 굉장히 크죠. 네. 예, 뭐 요즘에 경기 안 좋다고 하니까 불안이 있고 또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같지가 않다는 것 때문에 불안이 있고 항상 주변을 보면은 나랑 비교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오는 불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따끔한 일침을 놓는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일까요? 이 마흔이라는 나이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책 서문에 보면 쇼펜하우어가 우리가 지금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쇼펜하우어의 인생을 돌아보면 40대 중반 정도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널리 인정받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0대 중반 정도까지는 자기가 무슨 책을 내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의견을 내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쇼펜하우어가 택한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는 걸까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대라고 하는 나이가 그렇게 자기의 중심을 잘 지킨 쇼펜하우어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했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40이라는 나이가 왜 무슨 불혹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에서 40이라는 나이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주변을 많이 두리번거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인생은 고통이라는 인식에 다다르는 때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많이 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때 굉장한 회의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분기점인 40즈음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쇼펜하우어의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이 책은 지금 40에 있는 쇼펜하우어가 제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쓴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이 신간들을 보다 보면 철학자들의 철학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철학자가 쓴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은 그 철학자를 연구한 학자가 쓰는 해설서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읽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용수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이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 40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대중에게 알려진 그런 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체의 명언도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많이 있죠. 일단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명언도 있는가 하면 이제 니체 이 쇼펜하우어처럼 그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같은 식의 명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말 중에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 붙는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어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타고 있다고 탄식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중용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쇼펜하우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40이 되었든 40이 아니든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쇼펜하우어와 같이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일룡님께서 이 시간이 항상 기대됩니다. 이번 주는 어떤 책을 소개해 줄까 하면서요. 나이 50에 책의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0358님도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시는 책을 가끔 사서 봅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세모정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또 다음에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네, 조수용 작가의 일의 감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하기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 판매 기간 동안에 이미 꽤 많이 화제가 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 조수용 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디자인을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 IT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들에서 이런 디자인과 마케팅 관련한 업무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분 다 쓰시는 정말 매일매일 쓰시는 서비스들에서 이 조수용 씨가 디자인 같은 분야의 업무를 맡았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수용 씨라고 하면 한국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그다음에 굉장히 팔아야 하는 것을 잘 마케팅하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것들 중에서 매거진 비라고 하는 그 잡지도 있는데요. 네. 이 경우도 보통 잡지라고 하면 그 월간지면 한 달에 한 번, 주간지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잡지의 수명이 다하면 버리거나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어지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버리지 않는 잡지, 단행본처럼 사서 책장에 꽂아두고 싶게 만드는 잡지라는 컨셉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 조수용 씨가 자신의 일하기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책으로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에게 마케터 같은 능력을 좀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인 거예요? 약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뭐 어떤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좀 모호하게 넓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의 경력을 직접적으로 내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나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군가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수용 씨가 한 일이 이제 그런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팔고 있는 것을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마케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분야에 느슨하게 이야기가 걸쳐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곳곳에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네네.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나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일하는 자기 분야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거나 뭘 좋아하는 사람에게 뭘 파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더더욱 이 좋아한다라는 말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수용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디깅하는, 파고드는 자기만의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의 예를 드는데요. 자전거를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자전거의 세계를 일단 이것저것 탐색을 해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장 비싼 자전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시작을 해서 전문가형, 보급형 이러면서 가격대를 점점 낮춰가면서 이제 다 이제 찾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인터넷 카페라든가 이렇게 매니아들이 또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 관련 글들을 읽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취미를 갖는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부딪혀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취미를 굉장히 지적으로 설계하고 시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런 방법이 이런 디자인이나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의 시작은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물건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일하기랑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책 제목이 일의 감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말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직원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작은 일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아, 이 일을 오래 하겠구나, 이 일에 진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 브랜딩이라는 것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만날 네. 수 있다고요. 일단 예전에는 큰 브랜드는 브랜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뭐 맞아요. 브랜드니까. 예, 그게 바로 브랜드인 거죠. 네. 그냥 이름 대면 누구나 아는 것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큰 브랜드는 작은 브랜드처럼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작은 브랜드는 큰 브랜드처럼 이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하고 네. 있는데요. 작은 브랜드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의식 있는 소수가 열광하는 부분을 찾아서 실천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브랜드는 그냥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제일 먼저 찾아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다면,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큰 브랜드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섬세한 그런 니치한 포인트를 찾아서 이용자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브랜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오늘 하루 장사하고 많은 브랜드 아닙니다. 우리 안정감 가지고 계속해서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이제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서 이 책은 워낙 좀 독보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 2권을 꼽아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박지윤의 그대는 나무 같아.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한 음식 역사 한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끼실록 코너로 새해부터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평론가님 건축학을 전공하셨다면서요? 네. 건축은 전공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음식평론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네. 뭐 어릴 때부터 음식을 직접 해먹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자취를 대학 시절부터 자취를 오래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대학원 유학을 갔어요. 이제 전공인 건축으로요. 네. 그리고서 이제 취업하면서 해서 살다가 이제 취미로 글쓰기와 요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2008년, 9년 이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네,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대량 정리해고가 벌어졌는데요. 네. 딱 그 순간에 제가 그 통보를 받고 아, 이제 그냥 직장 생활을 그만하고 한번 이 취미인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아 볼까. 네. 정말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올해가 16년 차입니다. 와.
그럼 직장 생활 할 때도 음식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 훨씬 전부터 음식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놓으신 요리책을 막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읽었어요. 막 정말 그냥 음식도 못하면서 읽었고요. 또 할머니가 음식을 잘하셔서 정말 이제 먹기 힘든 많은 한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습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자취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해서 뭐 이제 김치도 담가 먹고 제가 또 나름 제과 제빵도 한 20년 정도 해서 뭐 빵이나 과자 같은 것도 다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평론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문득 편식은 없으신지 궁금해지네요. 근데 직업인으로서 사실 뭘 딱히 좋아한다 또 더 싫어한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생활인으로서는 만두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만두는 사랑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다니고요. 정말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편식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고래고기나 아보카도처럼 뭐 생태계랄지 뭐 이런 어떤 노동력의 착취랄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식재료들은 요즘 먹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론가님은 어떤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맛있는 음식에는 참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평론가로서는 균형이 잡힌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다. 균형 잡힌 음식이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의 한식은 사실 굉장히 양념 위주로 맛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맛과 매운맛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고 그런데 먹어보면 막상 소금 간이 강하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소금 간이 안 맞는다거나 이러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평양냉면 네. 이런 것도 먹어보면 육수 국물은 좀 짭짤하지만 면에는 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개선이 될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의외예요. 네. 평양냉면을 네. 되게 맛있다고 극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균형이 좀 안 맞다고 사실 좋은 느끼시는군요. 평양냉면도 있습니다. 제가 뭐 평양냉면에 대한 책도 7, 8년 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평양냉면 좋아는 하지만 이제 많은 인기가 많아지면서 네. 점차 많은 음식점들이 생겨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첫 시간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좀 무슨 일이든 항상 첫 단추를 참 잘 꿰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첫 출연, 첫 시간 주제에 과연 무엇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 새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새해에 먹는 음식들 이야기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또 곧 있으면 설이니까요. 네, 그죠? 그렇기도 하죠. 네네. 새해 음식 하면 뭐니 해도 우리는 떡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부는 정말 이제 떡만 넣은 떡국을 먹으면 이제 중부에서는 떡만둣국, 또 북부에서는 만둣국을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떡뿐만 아니라 이제 만두의 지분도 있는데요. 이게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한반도가 남북으로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기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는 온화하기 때문에 쌀 농사를 짓기에 참 적합하죠. 그래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국을 끓여 먹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만 북부는 이제 그 싸늘하다 보니까 사실 쌀보다 밀의 경작에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만두피를 밀어서 만두국을 끓여 먹는 거죠. 그런 또 환경적 요인이 있군요. 또 지역별로 만두의 모양이나 소 재료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만두는 남한에서도 이북 음식이라고 쳐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만큼 이북의 만두들이 지역에 따라 형태도 다양하고 또 소의 재료도 각각 다릅니다. 이를테면 평안도 만두 같은 경우는 크기가 성인 여성의 주먹만 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몇 개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죠. 네. 주로 이제 그리고 돼지고기와 두부, 삶은 숙주나물로 소를 만들고요. 반면 이제 개성식 만두는 평안도와 반대로 크기가 작고 비도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소도 호박과 숙주나물을 많이 써서 맛이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또한 편수라고 해서 만두피에 네 귀퉁이를 접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피라미드처럼 끝이 뾰족한 사각불처럼 만듭니다. 네. 왜 이런 차이가 이렇게 지역마다 만두의 차이가 생겨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허균이 귀양지에 가서 쓴 음식과 식재료에 관한 책 도문대작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도문대작에 만두가 3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대만두, 그러니까 큰 만두는 평안북도 의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처럼 잘 만든다라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평안북도면 저 위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까운 지방일수록 만두를 크게 빚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고기 육수로 만든 떡국을 자주 먹는데요. 이것도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친가가 서해안과 가까운 그 충남인데요. 이제 그 신정과 설에는 굴을 넣은 굴떡국을 끓였습니다. 근데 이제 굴이 원래 쇠고기 국물도 맛있지만 굴을 더하면 그 감칠맛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네. 자, 그 한편 또 그 충청도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떡국인 미역 생떡국이 있습니다. 들기름에 이제 볶은 미역에 물을 부어서 국물을 네. 내고요. 익반죽 그러니까 끓는 물을 맵쌀에 부어서 즉석에서 반죽을 해서 그 떡을 잘라서 넣습니다. 약간 이제 그 쌀가루로 만든 수제비를 생각하시면 되죠. 부들부들한 네. 그런 느낌이 돋보입니다. 또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이 좋아서 콩 재배에 알맞기 때문에요. 두부가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육수에 두부를 넣고 끓인 두부 떡국이 있습니다. 떡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충청도의 미역 생떡국 말씀드리면서 익반죽떡 이런 것도 있듯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떡은 그 개성의 조랭이 떡이 있습니다. 지금 남한에서도 먹고 있죠. 흰떡을 대나무 칼로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만든 다음에 또 가운데 오목하게 이렇게 네. 그 칼집을 넣어서 약간 눈사람 모양, 그쵸. 조롱박 모양처럼 네.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에고치의 실처럼 한 해의 일이 슬슬 잘 풀리라는 그런 기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이들의 설빔이나 주머니끈에 다는 그 조롱박이 액마기를 한다고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조랭이 떡국을 끓여서 새의 액마기를 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참 우리나라 떡국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해 떡국을 먹기 시작한 건 그럼 언제부터예요? 아주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동국세 시기, 열양세 시기 등의 이렇게 세시 풍속을 기록한 문헌에 차례 및 새해에 꼭 먹는 음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선 중기 사람 그러니까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이식의 택당집에 그 떡국의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서 네. 그 당시 기록이 우리가 가장 오래된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기록 가운데 문인 이옥의 글에 의하면 나는 올해 떡국을 안 먹었으니까 나 한 해를 얻었다. 나이를 안 먹었다. 이런 농담 같은 말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이미 당시에도 우리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믿음이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새해에 다른 음식이 아니라 떡국을 먹었을까요? 최남선의 책 조선상식에 의하면 그러니까 떡국을 먹는 전통이 매우 오래되었는데요. 상고시대의 신년 축제 시에 먹었던 어떤 음복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로서 설날에는 엄숙하고 청결한 흰떡으로 끓인 국을 먹은 거죠. 게다가 이제 떡도 쌀로 만들지만 우리가 요즘에야 사실 쌀이 흔해졌지 옛날에 밥 먹기도 바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떡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런 중요한 명절에만 먹는 귀한 음식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아마 국을 끓여 먹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해 떡국, 떡만둣국을 먹는데 우리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은 어때요? 일단 지금 크게 보았을 때요. 동양에서는 새해 음식으로 생선을 선호합니다. 물살을 거르는 거침없음이나 이제 알을 통한 다산 및 풍요의 이미지가 희망찬 새해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말씀해주신 이제 일본과 중국의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오조니와 오세치 요리를 먹습니다. 오조니는 맑은 국물에 찹쌀떡, 모찌를 넣어 끓인 일본식 떡국인데요. 네. 그러니까 관동 지방에서는 위쪽에서는 사각형 떡, 관서 지방에서는 둥근 떡을 쓰는 등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떡을 먹는 것처럼 조금씩 다르다고 하고요. 또 국물 또한 지역별로 형식이 달라서요. 가다랭이 그 포저 갓지오부시를 쓴 맑은 국물에 끓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일본 된장인 미소를 쓴 약간 탁한 국물에 끓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합니다. 또 한편 오세치 요리는 이제 일본에서 정월에 먹는 진수성찬인데요. 연말에 요리를 해서 사흘 동안 그대로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고 먹을 수 있는 보존이 가능한 네. 그런 요리를 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리들이 장에 조린, 간장에 조린
조림 음식 위주인데요. 뭐 우리가 아는 우엉이나 당근, 토란 같은 이런 재료들을 써서 만들고 이제 화려한 찬압에 담아서 먹는데 이게 다 대체로 차가운 음식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그 일본의 불의 신 코우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우진이 노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성질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정월 초사흘 동안 부엌에서 불을 쓰지 않는 그 헤이안 시대의 네. 옛 풍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떡인 옌가오와 그다음에 자오찌 즉 교자 우리 만두 같은 자오찌를 많이 먹습니다. 옌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떡인데요. 북부에서는 찹쌀이나 기장, 수수, 남쪽에서는 맵쌀로 만듭니다. 이게 그 새해에 좋은 일이 일어나라는 해년 높을고 이 한자가 옌가오로 발음이 똑같아서 네. 옌가오를 먹는다고 하고요. 한편 자오찌는 고대의 중국 화폐인 원보를 닮아서 그러니까 돈을 닮은 거죠. 새해 음식으로 먹는데 주로 상서로운 식재료라 여기는 두부와 대추, 이제 무사고를 기원하고요. 특히 대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산이나 자식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명 소들을 넣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이랑 교자를 먹는 건 우리랑 비슷한데요. 맛은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두부와 대추가 들어간 교자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렇죠. 뭐 이제 신기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한편 제가 만두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 만두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는 사모사라는 만두, 또 동유럽에는 피록이라는 만두가 있고요. 온갖 소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뭐 두부와 대추라고 해서 딱히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종종 해먹던 가을 그 이탈리아 만두 라비올리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가을에는 단호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디저트처럼 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와 먼 유럽권은 새해에 어떤 음식을 먹나요? 네, 유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처럼 그러니까 생선을 통으로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스러운 휴일에 육식을 금하는 가톨릭 교회의 규율을 지킨다는 의미에서요. 가지를 쳐 나왔는데 덴마크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대구, 폴란드나 독일에서는 청어를 즐겨 먹었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풍습이기 때문에 그 생선들이 소금에 절여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 그러한 생선이었습니다. 네네. 영국은 음식이 맛없기로 좀 유명한 편이잖아요. 네네. 영국은 새해에 뭘 챙겨 먹어요? 네, 영국도 사실 세계에서 정말 음식 맛없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만 네. 새 음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처럼 생겨서 재물운을 상징하는 렌틸콩.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영국에서는 최고의 음식을 최고 그 화려한 음식으로 꼽히는 비프 웰링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버터를 많이 넣은 페이스트리 빵 반죽에 그 소고기 안심을 제일 비싼 부위인 안심을 통으로 싸서 오븐에 구워가지고 먹습니다. 혹시 먹어보셨어요? 맛 어때요? 뭐 렌틸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대중화가 돼서 그냥 가볍게 삶아서 샐러드 드시기도 하고 네. 또 요즘에 유행인 저속노화 밥의 재료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비프 웰링턴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한 고급 요리인데 그 요리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 챌린지를 하는 만들어보는 그런 요리입니다. 왜냐하면 겉에 반죽이 잘 익으면서 동시에 그 굉장히 기름기가 없는 소고기의 부위인 안심이 그 미디엄보다 적게 익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사실 뭐 혼자 요리해 먹은 지가 거의 뭐 40년입니다만 40년입니다만 맨날 한번 해본다 하면서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아직 도전은 안 해봤습니다. 좀 어려운 음식인 거군요, 하기가. 거의 최고 난이도에 속하는 음식입니다. 스페인은 딱 새해가 되는 0시부터 또 먹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새해를 이제 알리는 종이 땡 치기 시작하면 한 번에 하나씩 포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12번 울리면 12알을 먹는 거죠. 자, 이것은 1909년 포도가 유명한 알리칸테 지방에서 남는 포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비롯된 풍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베네수엘라, 쿠바,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는 물론 포르투갈로도 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화권에서는 이 나라들에서는 종 한 번에 하나씩 해서 12알을 먹지만 페루는 우린 하나 더 그래서 13알까지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새해를 기념하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네. 음식을 바닥에 던지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네네. 석류의 경우 이게 약간 돈주머니를 담기도 하고 생긴 게 안에 이제 붉은 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서 새해 음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에서는 그 알이 널리 퍼지도록 바닥에 던진다. 예, 그런 풍습이 그래서 새해를 축하한다고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새해 전통 음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식 재료는 뭐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해는 돈 많이 벌기를 우리가 모두 소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돈을 닮은 식재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돈을 닮은 케일 같은 짙은 색의 잎채소, 또 앞서 말씀드린 동전을 닮은 렌틸콩이나 또 동부콩 이러한 콩류를 많이 먹습니다. 생각보다 육류가 없어요. 과거에는 육류가 좀 귀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성스러운 휴일에 육식을 금하는 경향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돼지는 새 음식의 단골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쿠바나 스페인, 헝가리 등에서는 애저라고요. 그러니까 암돼지의 젖만 먹여 키운 그 아주 작은 그 새끼 돼지를 통으로 구워서 먹습니다. 한편 또 스웨덴 등지에서는 돼지족을 요리해서 먹는데요. 이것은 이제 돼지 다리가 짧지만 땅을 이렇게 발을 딱 대고 이게 그 단단히 디디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전진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자 새해에는 그런 의미에서 돼지족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다른 나라는 또 새해 어떤 음식을 먹는지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새해 먹으면 안 되는 뭐 금기 음식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즐겨 먹는 음식이 있으면 그 의미들을 뒤집으면 우리가 안 먹는 게 좋다 여기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가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고급 식재료이지만요, 네, 귀하죠. 뒷걸음질을 치기 때문에 이게 후퇴를 의미해서 안 먹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의미로 닭도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운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새해 우리 생각해 보면 뭐 이제 치킨 때문에 많이 먹긴 합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으로는 닭 음식이 없죠. 네네. 그런 의미들을 다 생각해서 먹는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평론가님은 그럼 새해 어떤 음식 드셨나요? 뭐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 떡국을 먹어야죠. 근데 이제 뭐 약간 건강, 특히 이제 혈당을 좀 고려해서요. 현미 떡국을 먹었습니다. 예, 이 현미 떡국이 사실 구수한 맛은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찰기가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그 쌀 눈이나 쌀겨가 섞이면 찰기가 굉장히 덜하기 때문에 흰쌀보다 네. 빵도 그렇습니다. 그 밀도 그렇고 다 그래서 겨와 눈이 들어가면 이 찰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물렁물렁해지고 사실 퍼집니다. 쫄깃한 맛이 없어서 되게 아쉽습니다만 이제 좀 혈당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쉽게 아니 먹었습니다. 그래도 음식 평론가님이시니까 맛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실 줄 알았는데 맛보다 역시 건강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인이기 때문에요. 네, 신우희님이 와 만두처럼 푸근한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이하림님이 이 방송을 밥 먹고 듣는 게 참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는 떡만둣국 해 먹어야겠어요 하셨어요. 자, 오늘 첫 시간 한 끼실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아바의 해피 뉴 이어 함께 들으시고요. 모바일 피자 쿠폰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